수진이는 당신 친딸이 아니에요. 검사 결과도 조작된 거라고. 전 남편의 잔인한 거짓말이 성우를 무너뜨립니다. 거짓말이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 외칩니다. 진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했는데 조작된 게 아니었어요. 돈이 필요했거든. 내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았다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야. 전 남편이 실토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도 되겠니? 성우가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네, 아버지. 수진이 50년 만에 그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제부터 본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박성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화재 경보음에 깨어나던 몸이 이제는 바닷바람 소리에 반응하며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경남의 작은 어촌 마을, 인구 500명이 채 안 되는 이곳에서 성우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침마다 그는 이 집에서 방파제까지 천천히 걸어 내려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성우는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귀에 익숙해진 지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아내 영숙이와 사별한 후 이곳으로 온 게 그만큼 됐으니까요. 소방관으로 일하던 시절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출동하고 연기 자욱한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 그때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서 때로는 답답할 정도였죠.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성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생긴 주름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낚싯대를 손질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 사람들과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기도 하고 가끔은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옛날 얘기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성우의 표정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곤 했거든요. 그 서랍 안에는 낡은 가죽 앨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모서리가 다 달아있는 아마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앨범이었어요. 성우는 그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소파에 앉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성우와 영숙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둘 다 20살 초반의 앳된 얼굴로 웃고 있었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 그리고 신혼집에서 찍은 사진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성우가 진짜 찾는 건 맨 마지막 페이지에 홀로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50년 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 아기는 너무 작아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성우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성우는 사진 속 아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이 메어왔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23세 성우는 공사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고 갓 결혼한 아내는 몸이 약해서 출산 후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했거든요.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은 늘어만 갔고 결국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정이 입양이었습니다. 아기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고아원에 맡겼던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은 평생 성우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이 있었나? 성우는 앨범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 깊숙이 앨범을 넣어두었어요. 이런 일상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성우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혹시 자신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 성우의 전부였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는 쓸쓸하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노년의 시간들이었죠. 8월 말 기상청에서는 연일 태풍 경보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풍 마리아가 한반도를 강타할 거라는 예보였죠. 성우가 살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번 태풍은 정말 세다더라. 마을 이장이 확성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대피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여전히 집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40년간 온갖 위험한 현장을 누빈 몸이라 이 정도 태풍쯤이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부터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살랑살랑 불던 바람이 점점 강해져서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혹시 모를 정전에 대비해 랜턴과 양초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수가 이런 날엔 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우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영숙이는 태풍이 오면 항상 걱정이 많았거든요. 창문마다 신문지를 붙이고 비상용품을 미리 챙겨놓곤 했었죠. 저녁 6시가 넘어가면서 태풍은 본격적으로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강해졌고 빗소리도 천둥 소리처럼 시끄러워졌어요. 성우는 안전을 위해 거실에서 라디오를 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9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람 소리도 아니고 빗소리도 아닌 마치 동물이 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지? 성우는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봤어요. 소리는 집 앞쪽 바다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람 소리려니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분명히 동물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성우는 우비를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풍 속에서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으로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소리는 방파제 쪽에서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방파제에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나들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작고 하얀 무언가가 물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뭐지? 성우는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봤어요. 그러자 그게 강아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하얀 강아지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방파제 주변을 떠다니고 있었던 거죠. 이놈, 어디서 왔다가 이런 꼴이 됐나? 성우는 주저하지 않고 방파제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소방관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때릴 때마다 물이 튀어올라 성우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강아지가 떠내려가는 방향을 예측하며 위치를 잡았어요. 이놈 가만 있어. 아저씨가 구해줄게. 성우는 파도의 리듬을 읽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틈에 재빨리 손을 뻗어 강아지를 낚아챘어요. 잡았다. 강아지는 물을 많이 먹었는지 기운이 없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먼저 강아지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성우는 수건으로 강아지의 젖은 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안전하다. 성우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어요.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다뤘습니다. 털을 닦아주다가 성우는 강아지 목에 걸린 목줄을 발견했어요. 빨간색 목줄에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명패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주인 이수진, 연락처 10-1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멈췄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스쳤거든요. 수진, 이수진. 성우는 그 이름을 몇 번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자신이 입양 보낸 딸의 이름도 수진이었거든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자신을 달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강아지는 따뜻한 수건에 쌓여 점점 기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우유를 데워서 강아지에게 먹였어요. 강아지가 우유를 핥아먹는 모습을 보며 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날이 개면 주인에게 연락해줘야겠다. 성우는 명패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 작은 명패 위에 이수진이라는 글씨가 유독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성우는 강아지 곁에 앉아 밤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일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강아지를 돌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몸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어젯밤보다 훨씬 기운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성우를 반겼습니다. 잘 잤니? 이제 집에 가고 싶겠구나. 성우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명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번호를 눌렀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성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하얀 강아지 키우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우리 보기를 보셨나요? 여자의 목소리에 급작스레 설렘이 섞였어요. 네, 어제 태풍 때 바다에서 구조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성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성우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를 만날 장소로 제안했어요. 그곳이 찾기도 쉽고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약속 시간은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지만 성우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자신도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다시 빗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성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강아지를 돌려주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긴장됐거든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성우는 강아지를 안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테이블 5개 정도가 있는 소담한 공간이었습니다. 성우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빨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강아지를 무릎에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강아지는 편안해 보였지만 성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키는 보통 정도였고 단정한 차림새에 얼굴은 단아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듯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여자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성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성우의 무릎 위에 있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뭐가? 여자가 다가오자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확실히 주인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자는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성우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여자가 웃을 때의 표정, 특히 눈가의 주름과 눈매가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우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커피 한잔 하시죠. 어제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서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강아지를 무릎에 올리고 성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수진. 그 이름이 성우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성우는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어제 태풍이 정말 심했는데 위험하셨을 텐데.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소방관 일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좀 익숙해요. 성우가 대답하자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소방관이셨다고요? 정말 멋있으세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 수진의 목소리에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성우는 은근히 수진의 신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부산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저는 어릴 때 입양됐거든요. 그 순간 성우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살짝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셨겠네요. 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성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웃을 때마다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특히 수진의 왼쪽 귀 아래에 있는 작은 점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치가 50년 전 기억 속 아기와 똑같았거든요. 정말 많이 닮았다.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이렇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어르신. 보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천만에요. 보기도 이제 괜찮아 보이니 다행이고요. 성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이 강아지를 안고 카페를 나서려는 순간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가끔 이 근처에 오시면 들러주세요. 보기 안부도 궁금하고요. 네, 꼭 그럴게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성우에게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우는 창밖으로 수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수진과의 만남이 끝난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특히 수진이 웃을 때의 눈매와 귀 밑에 작은 점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결국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장롱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손전등을 켜고 마지막 페이지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점, 정말 똑같아. 성우는 사진 속 아기의 귀 밑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어요. 50년 전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달래려고 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우연을 가장해 수진이 있는 곳 주변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카페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그 근처 카페들을 하나씩 찾아다녔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바다양 카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 어르신. 수진이 성우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복이 찾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다가 우연히.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준비해 줬어요. 그날부터 성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수진도 성우를 반가워했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없으세요? 어느 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수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양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지금은 정말 혼자라는 것,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고등학생 아들과 둘이 산다는 것. 아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올해 18이에요. 이름은 민준이고요. 수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26에 낳은 아이라 이제 제법 컸어요. 성우는 마음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수진이 지금 44살이라면 50년 전에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카페에서 우연히 수진의 전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수진이 카페 밖에서 한 남자와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성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 상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성우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15년 전쯤 소방관으로 일할 때 출동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장 화재였어요. 야간 근무 중에 담배를 피우다가 불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성우가 그 남자를 구조했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나중에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성우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의 상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났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수진과 그 남자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남자가 수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고
수진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었어요. 양육비는 이미 다 줬잖아.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카페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이혼할 때 합의한 게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남자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성우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수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혹시 나가서 도와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괜히 나섰다가 수진에게 민폐가 될까봐 참았어요. 다행히 10분 정도 후에 남자가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성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전 남편이 자꾸 돈을 요구해요. 이혼할 때 정리는 다 했는데 계속 트집을 잡더라고요. 성우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힘든 일들을 혼자 겪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날 밤 성우는 다시 앨범을 꺼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내 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확실한 답을 얻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수진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수진의 전 남편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그 사건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성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시내 종합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쪽 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병원 직원이 설명했어요. 혹시 한쪽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개인 소지품으로도 가능하긴 한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성우는 고민했습니다. 수진 몰래 검사를 받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진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을 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성우는 평소처럼 카페에 갔습니다. 수진이 사용한 커피잔에서 채취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나 살펴봤어요. 하지만 막상 그런 행동을 하려니 양심에 찔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성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학생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성우를 닮은 구석이 있는 10대 후반의 소년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소년이 수진에게 인사했어요. 민준아, 어서 와.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분이 복이 구해주신 할아버지야. 민준이 성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성우는 민준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마의 형태와 걸음걸이가 비슷했어요. 학교 끝났니? 수진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성우는 민준과 수진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다정한 모자 사이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항상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혹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수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성우가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카페 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수진의 전 남편이 얼굴을 새빨갛게 달구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수진. 남자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내 친아버지라고?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웃기지 마. 내가 나 몰래 친부 찾으러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저씨,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 나서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는 그런 일 안 해요. 이 녀석도 모르는구나. 남자가 비웃으며 성우를 가리켰어요. 너 내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었던 그 소방관이야.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우는 남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그때 그 사람이 맞았던 거죠.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었나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아. 15년 전 공장 화재 때 말이야. 내가 나를 구해줬잖아. 남자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내 전 처의 친아버지 행세를 하고 있다고?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우와 전 남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잠깐요. 성우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차근차근은 무슨, 너 이 여자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남자가 성우를 노려봤어요. 성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하고 있었잖아. 며칠 전부터 병원에 전화해서 친자 확인 검사 문의한 거 다 알고 있어. 남자가 폭로했습니다. 수진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세요?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어. 남자가 테이블을 쳤어요. 내가 입양 보낸 딸을 우연히 만났다고?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민준이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눈매가 젊은 시절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검사를 받아봅시다. 성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검사는 무슨, 이미 내가 알아봤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너 50년 전에 딸 하나 입양 보낸 거 맞지? 그 딸 이름이 수진이었고, 수진이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민준이 수진을 부축했습니다. 성우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알려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했는데, 나가주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남자는 비웃으며 카페를 나갔고 성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 성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제발,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수진의 뜻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서며 모든 게 틀어져 버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진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성우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많이 울었나 봤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당연히요. 어서 들어오세요. 성우는 서둘러 수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제 아버지세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태풍날 강아지를 구조하면서 목줄에 이름을 받던 것, 수진을 만났을 때 느꼈던 묘한 친근감, 그리고 귀 밑에 점까지. 50년 전 사진에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거든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귀 밑을 만졌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아니, 운명일까요? 그때 일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성우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23세 때 일이었어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쳐서. 성우는 50년 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젊은 부부, 아내의 산후조리 비용, 늘어나는 빚, 그리고 결국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도 몸이 너무 약해져서. 성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고아원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평생 후회했어요. 하루도 당신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행복한지, 원망하고 있는지. 원망.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나한테 뭔 문제가 있었을까? 성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친딸처럼 사랑해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고마워요. 성우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준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엄마, 어디야? 집에 없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잠깐 나와 있어. 곧 들어갈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그 할아버지 집에 있는 거야? 민준이 물었어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이야기 중이야. 그럼 나도 갈게. 주소 보내줘. 민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30분 후 민준이 성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인 거 맞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단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받아봐요. 그게 맞다면.
민준아. 수진이 아들을 말렸어요. 아니야, 엄마.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우리 외할아버지라면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잖아. 성우는 민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외손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 남편이 어떻게 이 일을 알았을까요? 성우는 그제야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혹시 병원에서? 민준이 추측했어요.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성우 씨죠? 수진이 전 남편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수화기를 든 채로 수진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협박조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 말이에요? 50년 전 일 말입니다. 당신이 딸을 입양 보낸 진짜 이유 말이에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오후 2시 방파제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남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누구였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어요. 수진과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면 안 돼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궁금하지 않아요? 50년 전 일에 대해 뭘 안다는 건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그때 보기가 다친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니? 아빠가... 아니, 그 사람이 일부러 보기를 바다에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준의 추측이 세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성우와 수진의 만남까지도.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우체함에서 한 통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의뢰했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성우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 그 순간 성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5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된 거였습니다.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었어요. 성우는 서류를 들고 바로 수진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에는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성우는 수진의 집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성우를 보자 수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이걸 보세요.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말이네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성우도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늦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과 만나실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가봐야겠어요. 뭔 말인지 들어야죠.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수진이 말했어요. 안 돼요. 혼자 오라고 했어요. 성우가 만류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할아버지네요. 민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가족인 거네요. 민준아. 성우가 손자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많은 상처를 줬단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성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따뜻한 손자를 둔 게 꿈만 같았어요.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성우는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수진과 민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배웅했어요. 방파제에 도착하니 수진의 전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왔군요. 남자가 성우를 보며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죠. 성우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담배를 바다에 던지고 성우를 바라봤어요. 당신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뭘 말이에요? 50년 전 당신이 수진이를 입양 보낸 진짜 이유 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난해서 키울 수 없었으니까. 거짓말. 남자가 소리쳤어요. 당신 아내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잖아요. 뭐라고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는 당신 친딸이 아니에요. 당신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라고요. 남자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성우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 조작된 거예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제가 병원 직원에게 돈을 줬거든요. 왜 이런 짓을?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요. 친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중에 유산이라도 남겨받으려고 했던 거죠. 남자가 계획을 털어놨어요. 성우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수진이가 당신을 정말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성우가 간신히 물었어요. 남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수진이 진짜 아버지예요. 당신 아내와 찍은 사진이죠. 성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의 아내 영숙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이건 어떻게?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공사장에서 다쳐 누워있는 동안 당신 아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남자가 잔인하게 말했어요. 성우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50년 동안 품어왔던 죄책감, 며칠 전부터 느꼈던 벅찬 감정들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이에요. 돌아보니 수진과 민준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진은 조작된 거예요. 저 사람이 협박용으로 만든 거라고요. 뭐? 성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진짜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 조작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의 전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들켰군.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수진이 울면서 전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돈이 필요했거든. 내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았다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야. 남자가 실토했어요. 성우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결국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것. 이제 끝났어요. 성우가 수진의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 한번 해도 되겠니? 성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은 오래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오후 성우는 바닷가에서 민준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직접 만든 연이 파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자유롭게 춤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 올려봐요. 민준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높지 않니?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볼 수 있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바닷가 벤치에서 수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 장 찍은 후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 액자에 넣어두려고 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세요. 수진이 성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그래도 될까? 너무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니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어색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가족끼리 뭘 그러세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도 이제는 편안하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성우는 보기를 만났습니다. 그 작은 하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성우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보가, 너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구나. 성우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태풍 속에서 구한 강아지가 50년 만에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으니까요. 수진의 집은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최근에 찍은 성우와 수진, 민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식탁 상석에 성우를 앉혔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수진을 보며 성우는 뭉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준이 성우에게 학교 시험지를 가져왔어요. 수학에서 95점을 받았더군요. 우와, 정말 잘했구나. 성우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릴 때는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우리 민준이는 똑똑하네.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많이 다그쳤거든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진이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성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곁에 있어줬다면 수진이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마치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같은 맛이었습니다. 어때요? 맛있어요? 수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맛있다. 네, 어머니. 영숙이가 해주던 음식 맛이 나는구나. 성우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양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웠는데 혹시 모르게 입맛이 비슷한가 봐요. 수진도 신기해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우는 소방관 시절의 에피소드들을 들려줬고 수진은 민준을 키우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민준은 학교 친구들과 할아버지 자랑을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소방관이었다니까 완전 부러워해요.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니? 성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당연하죠.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하신 분인데요. 민준의 대답에 성우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성우는 수진과 단둘이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민준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생각했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한가. 성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가끔 궁금했어요. 진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다행이야. 남은 시간 동안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하고 싶다. 성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잘해주고 계세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성우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민준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내일도 오세요. 민준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심심해요. 그래, 내일도 올게. 성우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같은 바다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성우는 거실 장롱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가 우리 딸 찾았어.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자랐더라고. 성우가 아내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손자도 있어.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리고 성우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50년 만에 앨범에 새로운 추억이 더해진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는 달빛이 영롱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마음속에서 50년간 맴돌던 회한이 파도처럼 잦아드는 것을 느꼈어요. 태풍 속에서 건져 올린 건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잃었다고 믿고 살아왔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의 남은 인생에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함께할 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볼 수 없었던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준호가 사진을 들어보이자 교회가 술렁였다. 박 목사와 김 집사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이상호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 목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치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사연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교회의 아침, 새벽 5시, 이상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뒤 이상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한결같이 묵직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상호는 교회 문을 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이미 몇 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들 이상호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직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집사라고 부르세요. 이상호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아침 7시가 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영희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고 아들 민철은 신문을 읽으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기도 다녀오셨네요. 민철은 아버지의 코트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응,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지. 이상호는 식탁에 앉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고 갓 지은 쌀밥은 윤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번 장로 선거 말인데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이상호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글쎄요, 뭔가 돈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야. 내 명예나 체면보다 교회의 순결이 우선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이상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회 일직 준비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몇몇 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돈이 좀 움직이고 있다던데. 이상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받았다는 거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집사들은 이상호를 발견하자마자 급히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다른 장로 후보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상호를 보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이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선거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호는 계속해서 복도에서 들었던 집사들의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번 선거에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50년 넘게 믿음으로 살아온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만은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상한 의혹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이번 선거가 주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치러지게 해주소서. 이상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목요일 오후 이상호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돈이 움직인다던데. 누구 말이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상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장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소문들이 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사님, 혼자 계셨군요. 박 목사는 문을 닫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당연한 일이죠. 이상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 집사님,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목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성도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흠이 없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상호는 박 목사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박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좀 더 어떻게 표현할까 친근하게 다가가실 필요가 있어요.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상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박 목사는 주위를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성도들과 개인적인 만남도 갖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호는 박 목사의 말에서 묘한 암시를 느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만남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이 집사님도 적당히 맞춰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이상호는 박 목사의 진의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돈으로 표를 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장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할 수 없어요. 이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면 곤란해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회 발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상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선거를 원합니다. 박 목사가 나간 후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다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저녁 이상호는 집에서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상호 집사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현금 다발과 함께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상호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의 액수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고 계세? 민철은 아버지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당황한 나머지 봉투를 급히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이상호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철아, 정말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이상호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고 이상호는 혼자 남겨진 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상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도 아들 민철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의혹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철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며느리 영희도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철아, 어제 일은? 이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민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봉투는 정말 뭡니까? 민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함하려는 거라면 왜 그런 돈을 받으셨어요?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를 믿어다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그 봉투는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럼 지금 당장 그 봉투를 들고 경찰서에 가시죠.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민철의 말에 이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온 돈을 누가 믿어줄까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외부로 알려지면 교회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길, 이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을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몇몇 집사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안녕하세요. 김 집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바로 어제 봉투에 메모를 남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호는 김 집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집사님, 어제 제 집 앞에 무슨 말씀이세요? 김 집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봉투 말입니다. 이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김 집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봉투요? 무슨 봉투 말씀이신지.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상호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지만 이상호의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신앙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한 설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친 후 이상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복도에서 여러 집사들이 둘러싸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잠깐만요. 장 집사가 이상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상호가 묻자 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장 집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돈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상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소문이 벌써 돌고 있습니까?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집사가 거들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요. 심지어 금액까지. 그때 뒤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돌아보니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들분이시군요. 실은 300만 원 정도라고.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본 봉투 안의 돈이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아들의 눈빛에서 완전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철아, 정말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집사들도 부자간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상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엉키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사무실에서 박 목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박 목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이상호 집사님과 관련해서 장 집사가 설명하려 하자 박 목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죠. 박 목사의 말에 집사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박 목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간 내내 교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상호에 대한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권사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상호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상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해명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수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호도 장로 후보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다른 후보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어서 앉으세요. 박 목사가 의례적으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떠도는 소문들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최 장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소문 말입니까? 이상호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최 장로는 말을 아끼며 이상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상호 집사님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그때 박 목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이 장로가 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시는 겁니까? 이상호가 반문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능력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박 목사는 말을 흐리며 다른 후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집사와 이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호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부가 아닙니까? 박 목사의 답변은 이상호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호는 자신의 50년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자신만 뒤처져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철이 고등학생 아들 준호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네. 민철은 이상호를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야,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이상호는 일부러 밝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준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고등학생 손자까지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상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를 믿어다오.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이상호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봉투는 뭐예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아, 그건. 이상호는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 주 금요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두고 있는 토요일 저녁 교회 게시판에 이상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장로 선거 관련 중요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후보자의 부적절한 선거 운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고문 아래에는 이상호의 이름이 적힌 뇌물수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로부터 300만 원, 박 집사로부터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그 공고문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야. 하지만 누가 이런 정교한 문서를 만들어서 자신을 모함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로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회 앞을 지나가던 교인들이 하나둘씩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상호 집사님이 정말 나이고 실망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상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진 후였습니다. 민철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평생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더니. 민철아, 정말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함정해. 하지만 이제는 가족조차 이상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호는 방에 혼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선거인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지만 이상호의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눈을 부어가며 아침을 준비했고 민철은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 안 가시는 게 어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날인데 안 갈 수는 없지. 이상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철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면 모든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이상호는 평생 지켜온 신앙의 자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에도 당신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속으로 기도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마도 선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호가 교회 입구에 나타나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이상호는 조용히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이상호 집사님이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있지? 참 뻔뻔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다닌 교회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지만 이상호의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직과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박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드디어 장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최 장로가 나와서 선거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보들이 차례로 나와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들과 소통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드디어 이상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선 이상호는 회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은 아들 민철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해 왔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집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가 손에 든 것은 바로 어제 게시판에 붙었던 뇌물수수 내역서였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회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정말 받으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상호는 마이크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지만 어떤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그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최 장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짜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그럼 누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이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을 믿었는데 너무 실망이다. 장로 자격이 없어. 이상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개표 결과 이상호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투표한 한 표마저도 무효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후보들 중에서 김 집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상호에게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김 집사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동안 이상호는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상호는 방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제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철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부자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을 때 고등학생 손자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준호의 손에는 낡은 서랍에서 찾은 듯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상호의 손글씨로 민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그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봉투를 숨겨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의 글씨는 분명 자신의 손글씨였지만 언제 이런 봉투를 만들어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중얼거리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이상호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민철아, 혹여 내가 교회에서 욕을 먹더라도 절대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증거를 맡긴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편지를 읽는 이상호의 얼굴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민철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씨는 분명 내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 이런 편지를. 이상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미하게나마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와 몇몇 집사들이 책상 위에 돈을 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는 헌금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아, 맞다. 그때 이상호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뭔가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그 기억마저 묻혀버렸던 것이죠. 준호는 계속해서 봉투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진들도 있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사진과 녹음기였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이상호와 민철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박 목사와 김 집사, 그리고 몇몇 다른 집사들이 교회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 바로 장로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상호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도요. 그래, 맞아.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기를 틀어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호 집사는 너무 원칙적이어서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집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상호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 사람은 워낙 깨끗해서 오히려 쉬울 겁니다. 누명요? 돈 봉투 하나 집 앞에 놓아두고
뇌물수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끝이에요. 누가 그런 깨끗한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장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김 집사님이죠.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다만 절차상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호 집사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민철은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준호도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함한 거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상호는 녹음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감과 함께 평생을 믿고 따랐던 목사와 교우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장 교회에 가서 이것들을 공개해야 해요. 민철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철아.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가해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할아버지가 정말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상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실을 공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른 교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철도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말이 맞아요. 이대로 넘어가면 박 목사와 김 집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거예요. 다른 선량한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일에 공개하는 게 어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호는 사진들과 녹음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섬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좋다. 다음 주일에 모든 것을 공개하자. 정말요, 할아버지?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이제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상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교회에 큰 파장이 일겠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주일이 다가오자 이상호는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준호와 민철과 함께 어떻게 진실을 공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특히 열성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그분들이 할아버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주일 아침, 이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있었던 장로 선거 결과와 이상호에 대한 소문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박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김 집사님께서 장로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 집사는 앞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김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난 주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모두 정리되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박 목사의 말을 들으며 이상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다니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준호도 할아버지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 목사가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찰나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성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학생, 지금 예배 중인데 무슨... 박 목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호 집사님의 손자 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야? 이상호 집사 손자가 왜 나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준호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박 목사는 준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난주 할아버지께서 돈을 받으셨다는 소문 때문에 장로 선거에서 낙선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른들의 일에. 어른들의 일이요? 준호는 박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어른들의 일입니까? 준호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이 사진들은 2달 전 할아버지께서 새벽 기도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찍으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들어보이자 회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 목사와 김 집사가 책상 위에 놓인 돈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과 김 집사님이 돈을?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를 틀자 박 목사와 김 집사의 대화가 성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호 집사는 너무 원칙적이어서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회중석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상호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녹음이 계속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상호 집사님을 모함한 거였구나. 박 목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저 애가 거짓말을...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박 목사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도 당황한 나머지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사진과 녹음의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중석에서 분노한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호 집사님께 사과하세요. 사람들은 박 목사와 김 집사를 애워싸며 따져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박 목사가 손을 들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하지만 이미 교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호가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교인들이 점차 조용해지자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실망했습니다. 이상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50년 넘게 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호의 말이 끝나자 교회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과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됩니다. 그의 시선이 박 목사와 김 집사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교인들의 분노는 이제 완전히 박 목사와 김 집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목사님, 당장 사임하세요. 김 집사님도 장로직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들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박 목사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목사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인들 중 한 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투표합시다. 박 목사 불신임 투표를. 좋습니다. 찬성. 교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는 임시 교인 총회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즉석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목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김 집사의 장로직 박탈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참석한 교인의 90% 이상이 두 사람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박 목사님과 김 집사님께서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최 장로가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목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김 집사도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로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이상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이제 장로가 되셔야 합니다. 네, 집사님이 가장 적임자세요. 다시 선거를 치릅시다. 교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로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교인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집사님? 지금이야말로 집사님이 필요할 때인데요. 이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장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교인들이 아쉬워하자 이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교회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이상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비록 장로는 아니었지만 그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상호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과 준호 그리고 며느리 영희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로가 될 수 있었는데 후회? 전혀. 이상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덕분에 할아버지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어. 무엇보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믿어준 게 가장 고마워. 민철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민철아. 그럴만했어. 이상호는 아들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가족들 주위로 날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준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상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요? 그래, 그때는 기억도 안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 이상호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이상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교회 다니실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교회는 할아버지의 평생 터전이야. 이상호는 교회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아픈 일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받았어.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차례야. 가족들이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상호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라는 설교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직책이 아니라 섬김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호였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상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처럼 너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야. 새로운 세대의 믿음과 진실이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